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를 만든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4명의 로마인 리더 중에 카이사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보면은 카이사르하고 시저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줄리우스 시저라고 하는데 왜 또 저긴 카이사르라고 나오고. 근데 이것은 라틴어 이름하고 영어 이름, 또 그걸 우리가 음역할 때에 영어를 음역하면 그냥 시저가 되고요. 라틴어를 음역하면 카이사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요게 이제 그의 풀네임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앞에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 개인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율리우스는 이제 그 성에 해당합니다. 카이사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어떤 시족의 가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리우스 시족의 카이사르 가문의 가이우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10대 후반에 오면은 이제 로마 정치사의 또 당시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는 로마 정치가 이제 마리우스파와 술라파로 대별되는 이렇게 내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우스가 사실은 민중파의 거두였고, 그 다음에 술라는 그 귀족파의 거두였어요. 그런데 이미 마리우스는 전성기를 넘어서서 카이사르가 이렇게 정치 무대에 등장하려고 할 때에는 어찌 보면은 지는 해라고 그럴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카이사르가 마리우스파였냐면은 마리우스의 처조카가 카이사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카이사르의 고모 율리아의 남편이 마리우스였어요. 그러니까 가족 배경상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민중파에 귀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84년에 당시 민중파 지도자 코르넬리우스 킨나의 딸 코르넬리아와 결혼한 것도 다 그런 이제 집안 내력이 있던 것이죠. 그는 이제 16살 때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 술라가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그 민중파를 탄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카이사르는 뭐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서 직접적인 타겟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소속이 그랬기 때문에 초반부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술라는 그 청년 카이사르의 어떤 그 아직 본격적으로 정치활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에게서 다 앞으로 민중파를 이끌어갈 차기 리더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를 그 제거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를 돕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술라파의 내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그 위기를 가까스로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기원전 78년 술라가 죽으면서 그는 새로운 정치 상황에 국면 들어갑니다. 그러나 술라가 죽으니까 이번에는 폼페이우스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귀족파의 차기 리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우스파는 이미 대거 제거된 뒤고, 여전히 로마 정치 무대는 귀족파의 그 수하에 있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보다 6살 많아요. 그가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업적, 정치적 업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파르타쿠스 반란도 폼페이우스와 이제 크라수스가 함께 진압을 했고요. 기원전 70년에는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가 함께 콘술이 됐습니다. 동방에서 폼페이우스는 가히 로마 장군 중에 굉장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나이를 먹은 카이사르가 민중파 지도자로 차기 리더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 로마에 잠시 왔다가 또 다시 그 폼페이우스의 어떤 영향권 하에서 벗어나려고 또 로도섬으로 가서 뭐 공부도 하고, 또 그 뒤에 로마로 오는데 점차 하나씩 이제 정치 관직에 그는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71년에는 뭐 천부장이 되고, 또 기원전 70년에는 재무관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 경력을 쌓아갑니다. 기원전 69년에 그 자기가 재무관 임기 중에
고모 율리아, 바로 마리우스에게 시집갔던 고모 율리아가 죽었습니다. 또 자기 아내 코르넬리아도 그때 또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죽었는데, 이 고모나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장례 연설을 한 게 있습니다. 특히 율리아, 자기 고모를 이렇게 추모하면서 그는 우리 고모가 이 베누스 여신의 후손이다. 율리우스 C족 출신이니까. 그러면서 율리우스 C족은 이제 앞으로 로마를 위해서 크게 일을 해야 된다. 자기가 할 일을 이렇게 추모 연설에서 거론하면서 많은 민중파 그 당시 군인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있었던 그 민중파 후예들, 마리우스 추종자들이죠. 뭐 많이 제거됐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니까 마치 민중파를 재건할 그런 어떤 정치적 로드맵이랄까? 그런 거를 이제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뭐 대신관도 되고 또 기원전 62년은 법정관 프라이토르가 되고, 그리고 기원전 61년에 히스파니아 총독으로 나갔다가 기원전 60년에 귀국을 합니다. 기원전 60년에 귀국을 하면서 가만히 와 보니까 로마에서 새로운 정치 환경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당시에 폼페이우스나 크라수스 같은 원래 그 사람들은 원로원파였는데 이 두 사람이 원로원하고 사이가 좀 틀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로원 귀족들은 폼페이우스나 크라수스가 너무 군사적인 명예를 가지고 나라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이 군사적 명예를 자꾸 요구하니까 원로원에서 자꾸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파니아에서 들어온 이 카이사르가 요 틈을 타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바 제1차 삼두 정치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원로원 눈치 볼 게 뭐냐, 우리가 좀 우리끼리 한번 이 큰 로마를 나누어서 통치하고 우리 사이좋게 좀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유명한 제1차 삼두 정치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카이사르의 정치가로서의 리더십이 발휘가 됩니다. 정말 제1차 삼두 정치는 로마 역사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그 격변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 당시 나이를 보면은요, 자, 폼페이우스가 46살입니다. 그 다음에 카이사르 40살이에요. 그 다음에 크라수스가 55세. 크라수스가 나이도 제일 많았고 15살이나 선배입니다. 그럼 보면 이제 40이 된 카이사르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다 사실은 귀족파의 멤버들이었거든요. 자기 혼자 이제 민중파로 리더로 이렇게 섰는데, 지금 사실 그냥 이 사람들하고 대결해 가지고는 사실 전혀 게임이 안 되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벌써 많은 전공도 있고 정치적 역량도 있고, 또 크라수스는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유지해 가는 사람이거든요. 카이사르 이제 40살 뿐인데 뭐 적지 않은 나이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에는 여러 면에서 불리하죠.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우리 셋이 하나 되자 이렇게 해서 삼두 정치가 결성이 돼서, 우선 카이사르가 내가 다음 해에 콘술이 되고 싶다, 좀 밀어줘오.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밀어줘가지고 기원전 59년 콘술이 됩니다. 콘술이 두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원로원에서 야, 이거 지금 세 사람이 싸워가지고 다 이렇게 망가져야 되는데 이놈들이 손을 잡으니까 이게 얘네들이 뭔 음모가 있나 해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삼두정과 원로원 사이에 이제 일종의 전선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임기가 1년이 끝나면은 콘술들은요, 임기를 끝내자마자 총독으로 파견됩니다. 근데 카이사르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폼페이우스나 크라수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동방에서 정치를 군사적 업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 지금 오늘날 프랑스 땅인데 알프스 너머 갈리아 부족들이 서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이거를 로마 영토로 이렇게 넣으면은 그야말로 로마 역사에 지금 전부 다 동방에 치우쳐 있고, 이제 히스파니아는 이제 포에니 전쟁 이후로 로마가 장악을 했는데 이 중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이 갈리아 총독으로 나가는 것을 선호해서 1위로 나갑니다. 그래서 기원전 58년부터 기원전 50년까지 거의 9년 동안 이곳에서 전쟁을 하면서 이 지역의 갈리아 부족들을 다 로마의 수하에 집어넣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갈리아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 갈리아 전쟁이 로마에서는
로마 영역을 유럽 중앙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과업이 됐죠. 그걸 바로 카이사르가 했던 것입니다. 갈리아 정복의 승리를 기념해서 이런 주화도 봤는데, 주화를 발행하면 반드시 자기 이름을 여기 밑에다 이렇게 새겨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훌륭한 군사적인 업적을 내는지, 이제 여기 갈리아 당시에 뭐 족장이나 병사들 또 이 많은 전리품을 이렇게 놓고, 왼쪽에는 이게 베누스 여신이거든요. 아, 내가 베누스 여신의 후예야. 율리우스 시족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카이사르 가문이다 해가지고 그냥 화폐에다 찍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화폐라고 하는 게 다 이게 은화 또는 금화인데, 은금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돈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에게 여러 가지 뭐 급료를 준다든가 그럴 때 다 이걸 주니까 매일 보는 게, 아우, 우리 카이사르 장군은 베누스 후손이지? 카이사르? 또 우리 카이사르 장군, 정말 위대한 갈리아를 정복한 우리 카이사르 장군. 그러니까 매일 보니까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 야, 이 카이사르 장군은 뭐 보통 사람 아니다. 이런 어떤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전쟁에서 카이사르가 패한 적이 별로 없어요. 고생은 많이 했어도. 그러니까 신뢰감을 갖는 장군으로 커갑니다.